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보고, 읽고 쓸까요? 작가님의 에필로그에는 우리가 하루 평균 7,000개에서 많게는 약 2만 개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말들 중에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말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말도 있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이나 말들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말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건강한 말들을 주고받을 때, 그런 대화가 이어질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대화 이후에는 저의 마음 줄기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당신께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마음 줄기를 탄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예쁜 댓글 잊지 않으셨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프롤로그의 글은요,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루는 퇴근길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서두가 길어도 너무 긴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야기 상대로는 꽤 괜찮은 사이인데 어머니의 긴 이야기에 나는 그만 이렇게 대꾸해버렸다. 엄마, 요점만 좀 말해주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해놓고 뜨끔해서 어머니는 딸의 볼멘 소리에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의 넓은 아량으로 어색한 분위기는 넘겼지만 나는 내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는 주제에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박준 시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은 그런 나의 마음을 더 찔리게 만들었다. 논리도 없고 정말 그냥 하는 말들, 아무런 효용없는 말들이 사람의 관계와 정서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만난 오선화 작가의 말도 생각이 났다. 그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작가 겸 청소년 활동가이다. 그의 주변에는 늘 청소년들이 북적인다. 한때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새벽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휴대전화는 늘 켜놓았다고. 그는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다녀오면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유독 많다고 한다. 애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얘기, 뭐 먹은 얘기, 어디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애들한테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두 작가의 말에 가슴이 찡해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런 효용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남의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 애당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줄 여유가 나에게 있긴 한 걸까?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말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혹시 말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런 말들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두 작가의 말처럼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또 그런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삶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꼭 유용한 말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멋있고 그럴듯한 말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경쟁심과 조금 더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과 유용한 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있고 치장할 줄 몰라 두서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이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 있는 말도 그러하다.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IQ 244에 세계 천재 임명사전 4위에 오른 조상현 씨는 두뇌 훈련법을 이용해 뇌를 늘 단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역치값이 있는데 평소에 두뇌 훈련을 해야 건강한 스트레스가 의도적으로 주입되고 그에 따라 역치값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평소에 두뇌를 많이 쓰는 스트레스에 노출시켜야 그것을 견디는 힘이 커져서 그 이상의 것도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 책에는 대화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함께 담았다. 말은 좋은 것이다. 가끔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의 상처에만 무게를 두고 산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빨간 머리의 앤의 주인공 앤 셜리는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어려운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김유진. 비참해질 나를 위해 남겨놓은 말. 관종, 엄친아, 개부럽, 열폭, 금수저, 존잘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들어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인 질투와 시기이다. 질투와 시기는 약간 다른 말이다. 질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감정이고,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미움, 적대심, 우울, 슬픔 등의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다. 보통은 이 둘이 섞여서 인간을 무척 괴롭게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론가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의 나는 매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또 괴로워한다. 살리에리는 18세기 궁정 작곡가이자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가르친 스승으로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리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모차르트의 재능과
천재성에 열폭하여 시기하다가 결국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음모를 계획했다는 상상을 담은 영화이다. 영화 속 살리에리는 슬픈 목소리로 독백한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그는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경박하게 웃어가며 남은 시간에 작곡을 한다.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명작이고 내가 쓴 곡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영화적 상상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영화가 흥행한 뒤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는 어떠한 분야에서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열등감과 무력감을 뜻한다. 극중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느낀 감정처럼 말이다. 그런데 살리에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음악을 목숨 걸고 하는 자신과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경박하게 웃어가며 남은 시간을 작곡하는 모차르트를 비교하고 있다. 자신은 성실하고 모차르트는 방탕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의 말에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있지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없다. 철저히 배제시켰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걔는 맨날 돈 모아서 여행만 가냐. 어제 사진도 올렸더라. 진짜 관종이야. 살 빼고 눈이랑 코 했는데 안 예쁜 게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스카이 가구도 남았어. 엄치나 좋아하네. 걔 부모님이 2년간 학원비, 생활비 다 대준 거래. 역시 금수저는 달라. 지독하게 공부만 하면 뭐해. 친구도 하나 없는데. 그 여자네 좀 산대. 어쩐지 여친한테 엄청 잘하더라. 살리에리가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보느라 천재성에 가려진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성과나 노력에 대해 한쪽 눈을 감아버린다. 돈을 모으기 위해 감춰진 노력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수반되는 고통과 비용, 지독하게 공부하느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1등을 지키기 위한 인내의 시간, 타인의 노력과 열정은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초라해질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방패의 말들은 롤랑 바르트가 말한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방패의 말들은 험담이나 뒷담화, 악성 댓글로 변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살리에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부정하는 괴로움 속을 헤맬 것이다.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작은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친구, 동료 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모습을 떠올려 보자. 몸이 건조하고 짧은 축하를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질문하며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가? 누군가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묻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타인의 고통이나 불운 앞에서는 어떠한가? 누가 시키지 않고도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불행을 질투할 리는 없고 사된 프로이데를 느끼는 중이지 않을까? 뇌에서 기쁨의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니 잔혹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관종, 엄친아, 개부럽, 열폭 같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당사자의 노력과 열정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본성 같은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도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얽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게 너무 격해지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게 자신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신경 쓰이는 거라면 조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은 남의 말과 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지어진 강릉 선교장은 명문 사대부가 살았던 99칸짜리 주택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내부에는 열화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선교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며칠씩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곳에 머물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일종의 시험이 있었다고 한다. 집사는 손님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눠보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열화당으로 안내했고 나머지는 다른 방으로 보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숙박시설에 머물 수 있는 요즘, 집사와 대화를 나눈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정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좋은 숙박시설이나 대화 수준을 떠나 오늘날 열화당처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니,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 나는 최근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요즘 누구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선 가족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대화보다는 조금 불편한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다 보니 좋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오래된 지인,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료들을 꼽았는데 대개는 현재 자신의 처지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아무래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어져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이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대화, 나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과의 대화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좋은 어휘와 문장으로 나뉘는 세 번째 대화이다. MBC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실험에서 20대 남녀 12명에게 예의 바른, 늙은, 뜨개질, 회색의, 따분한 등 노인을 연상케 하는 단어 30개를 보여주고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또 스포츠, 부지런한, 흐름을 따르는, 승리 등의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30개를 보여주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사실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라는 주문은 실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실험한 것은 그 단어들을 보기 전과 후의 걸음 속도였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노인이 연상되는 단어를 본 참가자들의 걸음 속도는 이전보다 평균 2.32초 느려졌다.
반대로 젊은이가 연상되는 단어를 본 참가자들은 걸음 속도가 평균 2.46초가 빨라졌다. 이 실험을 처음으로 진행하고 발표한 예일대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는 자신의 실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떤 단어에 노출되면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받고 무언가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움직인다 라는 동사를 읽으면 뇌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합니다. 언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이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한 줄의 글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게 없을 정도다. 평생 잊지 못할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단어와 문장을 접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좋은 언어 세계로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좋은 어휘와 문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 된다. 그런 세계에 자신을 데려다 놓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만나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어휘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욕이나 심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늘 강압적인 언어 환경에 살아간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모임에서 만나는 언어들이 때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런 어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남의 좋은 말과 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고 책 속의 좋은 어휘와 문장으로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독서 모임이나 강연, 컨퍼런스, 포럼 등에서 양질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세 번째 대화는 너무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라 다소 불편한 가족과의 대화나 자극적이고 경쟁적인 대화를 완충해주는 역할도 한다. 남의 말에 자주 상처를 받거나 예민해진다면 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경험과 통찰이 녹아있는 말과 글 속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내 안으로 체화시켜야 한다. 좋은 어휘와 문장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곳은 어디라도 열화당이 될 수 있다. 열화당, 좋은 대화라고 해서 생각난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의 출연진이나 연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은 대화, 의미 있는 대화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서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그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도 거기에 함께하는 기분이 든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열화당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의미 있는 대화들 알고 보면 쓸데없다라고 하지만 너무도 신기하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영양가 높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게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글입니다.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성 바오로 딸 수녀회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책 읽기라는 독서 모임에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여느 독서 모임과 다른 점은 수녀님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10주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덧 1년을 넘게 모임에 나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감에도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피곤함에도 그 모임에 가는 날이 매번 기다려졌다.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 직장과 가정 일에 바쁜 열댓 명의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것은 그 모임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내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잘 들었습니다 이다. 이 모임의 리더인 수녀님은 책을 선정하고 매주 발문을 나눠준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녀님도 우리처럼 당신 차례의 발문에만 대답할 뿐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수녀님이 첫날 우리에게 한 주문은 딱 한 가지였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 듣고 바로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끝나고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색했고 서로 박자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들 익숙해지고 각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호흡도 잘 맞았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호흡이 잘 맞게 된 것은 물론 대화의 내용도 깊어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눈물을 짓기도 하면서 어느새 쿵짝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는 수녀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그분의 표정. 이야기 중간에 미세하게 감지되는 마음의 일렁임.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없이 오직 말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서게 해주는 담백한 눈빛. 호들갑스럽지 않지만 진심이 전해지는 태도. 이야기가 끝난 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고요하게 울리는 수녀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것과 확실히 달랐다. 수녀님은 가끔 이야기한 당사자에게 몇 마디를 해주기도 했다. 삶의 지혜나 조언일 때도 있고 질문이나 위로의 말일 때도 있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수녀님이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 사람의 본이나 속내를 얼마나 깊이 헤아리는지 자연히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차례가 되었다. 저는요,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 저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고 그 뒤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입장이라 그 사람을 만날 때 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에 관한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꼴도 보기 싫은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대인배가 되는 게요. 그날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 솔직히 말했고 그와 있었던 몇 가지 일도 다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수녀님이 내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유진씨, 그거 사랑이에요. 나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어버렸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었던 터라 그간 친구들에게 상담도 청하고 푸념도 늘어놓았다. 하지만 한 번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무리 친구들이 그 사람을 욕하며 내 편을 들고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며 조언을 해주어도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수녀님의 한마디가 그토록 시원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 내 속에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가라앉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또 이중적이라고 여겼던 나의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그 사람과 잘 보내고 싶은 바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녀님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날 때 유난히 예민해지고 긴장됐던 마음에 조금쯤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그 사람의 노력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언젠가 수녀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잘 들었습니다의 의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상대방이 말을 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왜 나의 잘 들었습니다와 수녀님의 잘 들었습니다가 달랐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준비했다. 듣는 동시에 판단하고 머릿속으로 내 입장부터 계산하기 바빴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 허리를 툭툭 끊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입을 열고 싶어 안다라는 마음을 눈빛에 드러냈다. 말을 해주는 상대에게 고마워하기보다 들어주는 나를 선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잘 들었습니다 앞에 있음직한 문장도 이렇게나 달랐을 것이다. 당신은 그랬군요. 이제 다 말씀하신 거죠?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뒤로하고 들을 줄 안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숨어있는 본심을 읽는다. 본심까지 읽는 단계는 어렵겠고 일단 듣는 연습부터. 아니, 내 말을 참는 것부터 해야 하나? 진짜 잘 들었습니다가 내게는 아직 멀기만 하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의 말이 저에게 와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람의 진짜 말뜻? 이런 걸 곡해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말을 꺼내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책으로 다가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책을 읽는 동안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하는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 가지 말들과 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